화면 공유하면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2시가 안 넘었으면 좋겠네요. 며칠 12시 넘었었더니 혹시 피곤하더군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블로그 글쓰기를 10단계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글을 쓰면은 누락 요소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10개를 골라봤고요. 맨 먼저 하는 건 당연히 키워드를 선정하는 거겠죠.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제목을 지어야 되겠죠. 제목을 짓고, 그다음에 이 제목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템플릿을 이제 불러와요. 내가 항상 사용하는 템플릿을 불러와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본문에 쓸 내용을 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의 소제목들을 넣으면서 나는 오늘 요거에 대해서만 딱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한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작성을 하고요. 글 작성이 끝나면은 이제 이미지를 삽입을 합니다. 이미지 개수가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가독성을 체크를 해요. 가독성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사람들이 내 글을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이미지도 도움이 되고, 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글자를 굵게 하고 진하게 굵게 하는 거, 그다음에 색깔을 바꾸는 거, 밑줄을 치는 거, 기울이게 하는 거, 음영을 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독성을 높여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과 연관이 있는 글을 내가 예전에 쓴 적이 있다면 그걸 링크로 같이 걸어줘가지고 사람들이 내 글을 또 볼 수 있게 만드는 활동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키워드들이 다 글 전체에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키워드가 좀 덜 들어가 있다 싶으면은 추가적으로 좀 추가해주고 너무 많은 키워드는 좀 빼고 하는 과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뭐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발행하면서 해시태그를 입력을 하면서 이제 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봐볼게요. 이 하나씩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글을 써볼게요. 키워드 선정하는 거는 이제 방법을 그 키워드 풀에서 이제 하나 선택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썼던 거여가지고 재산세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재산세가 납부할 시기가 왔구나. 최근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재산세 납부 대상이 많이 변경되었겠네. 재산세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자. 나가면서 이제 소재를 딱 셀렉트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재산세와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요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필요하면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해요. 처음에 이 재산세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일단 이 글 쓰는 창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글 쓰는 창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블랙키 위에서 이제 블랙키를 열어가지고 키워드 분석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키워드 분석할 거는 그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거였어요. 새마을금고가 요즘에 좀 그 부도에 대한 리스크들이 막 뉴스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새마을금고가 살생부가 나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마을금고 살생부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새마을금고 살생부 뭐지? 그리고 이거 뭐 백고시 점검이랑 검사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가 궁금해 할까? 내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이용하고 있는 것도 특별 대상 점검인가? 얘네들도 지금 뭔가 부도가 날 만큼 위험한 상태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100곳의 목록을 알 수 있으면은 이걸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새마을금고 살생부로 검색을 해봤어요. 살생부. 굉장히 이것 약간 일시적인 키워드이긴 해요. 조금.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섹션이 가장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여연구 살생부가. 그러면 이제 순위를 봤는데, 순위를 보고 이제 내용도 같이 보는데, 여기를 보면은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는데, 아, 이거는 그냥 다 뉴스 컨트롤 CV 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단독 이런 것까지 붙어 있으면 진짜 뉴스 거의 컨트롤 CV 한 거, 내용도, 제목마저도 심지어 거의 똑같죠. 이렇게 보면은. 이 세 개가 다, 네 개, 다섯 개가 지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뉴스를 그냥 컨트롤 CV 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얻는 정보는 거의 대부분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 요약만 해가지고 올리면은 내 글이 좋은 글로 평가받아가지고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340명이 검색하는구나. 340명이 검색하고 33개가 발행된다. 그러면은 일단 절대적으로 일단은 그 수치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위를 봤어요. 순위를 봤는데 제가 이제 1400등 정도 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200위 되니까 이 사람들을 이기지는 못하겠지. 못 이길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3위권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3위권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내 글을 클릭할 확률이 매우 높겠지. 왜냐면 이건 그냥 딱 봐도 뉴스를 갖다 붙여놓은 거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 테니까. 근데 나는 내가 뭔가 정보를 조사해서 적었다라는 형태로 제목을 작성을 하면은 내 글이 매력도가 높아지니까 클릭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300명이 검색한다는 건데, 이건 월간 검색량이 이렇게 300명인 건데, 약간 일시적인 키워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300명보다는 아마 검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일단 요 키워드 자체는 좋구나.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바로 쓰거든요. 제목에다가. 제목에다가 바로 써요, 원래는. 근데 일단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새마을 금고 살생부. 이 키워드 괜찮네. 일단 노출은 시킬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럼 연관 키워드를 또 봐요. 그러니까 연관 키워드를 보니까 백꽃, 새마을 금고 백꽃. 이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세 탭을 다 띄워요. 특별 검사, 특별 감사, 특별 점검 지정. 이런 것도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구나. 다 띄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체크를 해봐요. 키워드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것도 지식인이 먼저 뜨지만 뷰탭이 두 번째구나. 오케이, 괜찮고. 여기 또 내용을 봐요. 경쟁자들을 봐요. 경쟁자들이 이걸 봤을 때, 어, 이 사람이 아까 1등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새마을금고 100곳으로도 1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 사람이 1등이긴 해요. 나남뉴스라는 사람이 1등이죠. 근데 이 키워드를 봤을 때 새마을금고 100곳이라는 키워드를 한 덩어리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새마을금고의 살생부 점검 100곳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도 보면은 새마을금고 뭐뭐뭐뭐뭐 100곳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키워드가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쓴 사람은 새마을금고 100곳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이 사람 보니까 이제 순위도 지금 29만 등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순위가 떨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100곳으로 검색했을 때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 키워드를 덩어리로 쓰는 것이 분명히 덩어리로 쓰지 않는 것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4등도 보면 새마을금고 100곳 붙여서 썼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7,000등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14위, 13만 3천등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뭐 안 붙여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블랙키위에서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히 키워드를 덩어리로 쓴 사람들이 글은 얼마나 되느냐. 여기 보면 이건 610명이 검색하고 180개가 발행되니까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글이 좀 더 많이 발행된다는 건데, 여기 블랙키위에 보면은 월간 컨텐츠 발행량이라는 여기에 이 완전 일치 필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 완전 일치 필터를 눌러보면은 이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달에 발행된 글들 중에서 새마을금고 100곳, 이게 하나의 키워드처럼 묶음으로 발행되어 있는 글은 70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새마을금고 100곳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은, 이 사람들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숫자가 작아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키워드들은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걸 눌러보면 이게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에는 내가 이 키워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많이 발행 안 한다는 거니까
이 키워드가 좀 좋은 키워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100곳이 있었죠. 근데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검색을 더 많이 하니까 600명 넘게 검색하니까 이 키워드가 좀 더 좋은 키워드인 거죠. 그리고 이 키워드는 좀 더 안 좋은 키워드고. 둘 다 뷰 섹션이 위쪽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다. 근데 얘가 검색량이 더 많으니까 이 키워드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같이 봐봐야 되겠죠. 새마을금고 특별검사.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보면 섹션 뷰 섹션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순위를 보면은 뭐 6만 등, 2천 등, 3만, 30만 등, 60만 등,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최신성은 다 최근에 발행된 거는 맞죠. 근데 요거는, 이걸 못 보고 요거만 본다고 했을 때 검색량을, 방문자 수를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사람 9명, 262명, 1700명. 그렇게 높지 않구나. 220에 470. 이거는 발행된 글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좋지 않죠. 근데 일단은 뷰 섹션 1등이긴 하니까 이것도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감사. 감사라고 했을 때는 순위가 또 높네요. 사람들이,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아무튼 이건 둘 중에 하나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감사. 비슷한 용어니까. 둘 중에 하나 쓰자. 그리고 특별 점검 지정. 이것도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뷰탭이 이제 1등으로 돼 있고, 이것도 순위가 비슷한데, 경쟁자들의 순위가 이게 훨씬 높죠. 아까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것들에 비해서. 아까는 막 60만 등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는 대부분 4만 등, 5만 등 이런 사람들이니까, 경쟁이 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게 거의 그대로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제목을 짓는데 요게 저는 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해요. 제목 창을 열어놓고 전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가지고 왼쪽에서 블랙키위 이거를 그 키워드를 분석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이제 제목으로 이제 적거든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당연히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백꽃 살생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살생부 그다음에 그래서 새마을금고 특별 검사 여기서 이제 내가 키워드를 좀 다양하게 넣고 싶다. 그러면 특별 검사, 점검, 지정 이렇게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특별 검사 지점도 되고 특별 점검 지점도 되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죠. 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제목을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목을 이제 지어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게 한 600명 정도 됐고 이게 한 300명 정도 됐고 이게 200명 이것도 한 200명 정도 그러면은 총 검색량이 한 1100명 정도구나. 그래서 이걸 노출되면은 내가 상위 노출될 때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하루에 뭐 이 정도면 한 뭐 50명 50명 정도의 방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딱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이 될지는 정확히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사람들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이, 방법은 애초에 내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키워드를 찾지 않고, 기존에 내가 시리즈물처럼 연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키워드를 찾는 과정이 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다라는 거는 내가 새마을금고에 관련돼서 이제 글을 쓴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은 뭐 백꽃을 쓰고 내일은 살생부를 쓰고 내일 모레는 특별검사를 쓰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재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키워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그때는 조금 이제 이 키워드 분석이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좀 애매한데 예를 들면 뭐라고 해볼까요? 어,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아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쓰는데 내가 국민연금의 정보들을 그러니까 컬럼비님 걸로 해볼게요. 예를 들면 컬럼비님이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쓰려고 해요. 근데 내가 오늘은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쓰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디폴트 옵션은 주제로 정해져 있는 거고, 디폴트 옵션이랑 같이 오는 키워드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의무, 규약 신고, 신고 과태료 변경 안내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냈을 때 여기서 최적의 것을 내가 그냥 골라가지고 이 글을 써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를 내가 상위 노출, 그러니까 컬러비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그 상위 노출 이런 것까지 상위 노출을 시킬 건데 나는 이 글을 키워드가 좋지 않아도 무조건 쓸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최적화해서 골라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선택하는 이 과정이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무조건 나는 상위 노출 시킬 거야. 내가 쓸 글은 나는 이거 시리즈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나는 필요 없고 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데 그 중에서 그냥 키워드만 최적화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키워드 분석할 때 이제 좋고 안 좋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만 정해가지고 제목을 지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이 너무 복잡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잠시만, 어디 갔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으면은, 그럼 이제 제목이 나왔어요. 키워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제목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템플릿을 불러와야 돼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도 지금 한 번씩 같이 해보실게요. 블로그 창을 열으셔가지고. 왜냐면 이거 할 때 해야지, 안 하면은, 지금 안 하면은 또 안 하게 되니까. 근데 각자 이미 템플릿이 있으시면은,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근데 사실 템플릿이라는 게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 여기서도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현재 뭐 글을 추가하면은 이게 템플릿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작성 양식으로 이제 어떤 색을 쓰기를 해서 이렇게 작성 양식을 제목으로 넣어 놓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근데 화면 보면서 하시기에는 어려우시지는 않은가요? 어떠세요?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워, 화면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쵸? 네. 이거를 아, 네. 요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반으로. 예를 들면 이쪽에 이렇게 해놓고 화면을 이쪽에만 보이게 하는 그렇게 되나요? 네, 됩니다. 네. 이렇게 좀 화면이 좀 작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그 제가 하는 화면을 띄워놓고 이쪽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준비가 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컬럼비님 준비 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네. 조님도 되셨나요? 조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창다클리님이 채팅으로 아, 채팅 네, 지금 창 열었습니다. 네 저도 됐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게 좀 사소한 거긴 한데 이거는 앞에 뭐 앞정 표시를 하고 안 하고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걸로. 근데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 소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좌측 상단에 보면 이 위에 이거 저는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 소제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음, 여기 보면 이게 오, 네. 본문 소제목 인용구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소제목으로 선택하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방법은 소제목으로 하던가 아니면 본문에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던가 인용구를 사용하던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소제목으로 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커지는 거고 이걸 내가 본문으로 한다. 근데 뭐 글자 크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좀 크게 해가지고 소제목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24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냥 내가 소제목 좀 쓰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컬럼비님 오늘 하신 거 보면 이제 인용구 중에서 버티컬 라인이나 라인 따옴표 요걸 이제 통상 많이 써요. 버티컬 라인으로 이거를 내가 소제목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버티컬 라인 따옴표라는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소제목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이 어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애초에 그냥 소제목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에서도 결국 이거를 구조화해서 구조화된 글을 선호하기 때문에
소제목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나, 이런 형태로 들어가나, 이런 형태로 들어가나, 이런 형태로 들어가나, 통일만 되어 있다라면은 소제목으로 인식하게 되는 정도의 기술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네이버 널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 관점을 접근한 거예요. 내가 이걸 소제목으로 쓰면 얘가 소제목이라고 당연히 소제목이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애초에 이 큰 제목은 소제목으로 넣어줄게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한 4개 정도 이렇게 똑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왜 4개 정도 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결국에 내가 본문 구성을 할 때 3개에서 4개 정도로 이렇게 본문 내용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4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도 얘도 소제목, 얘도 소제목, 얘도 소제목, 얘도 소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소제목 본문 쓸 때 내가 소제목 4개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시다 보면 여기까지 지금 되셨나요? 예. 네. 안 되셨으면 제가 다음 거로 넘어가려고 할 때 안 되셨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인용구를 자주 쓴다라고 하면은, 인용구 이런 것들도 평소에 이거보다는 인용구를, 다운표를 많이 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뭐 인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양식을 미리 맞춰놓는 것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본인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잠을 잘 때도 돈을 버는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 써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니면 이건 글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 인용구 양식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그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 내가 세팅하는 것도 할 때마다 하면은 번거로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글자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맞춰놓고 이 세팅을 해놓은 것도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을 쓰다 보면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넣을 때 요걸 쓰거든요. 이 표를 써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희망하시면 하면 되는데 요거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표 하나를 넣은 다음에 이걸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셀 병합을 합니다. 셀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색깔 좀 넣고요. 저는 회색으로 넣었는데 회색으로 색깔을 넣고 이거는 제가 이걸 앞쪽에 저도 이걸 지금 요즘에 사용하고 있어 이걸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어떤 글을 쓰다가 개념설 본문에 포함하지 않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뭐 무엇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써주는 거죠. 한 줄. 사람들이 좀 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글을 쓸 때 이걸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팅을 해두면 좋다. 그리고 이거는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그리고 지금은 결정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런 것까지 미리 세팅을 해가지고 내가 글 쓸 때 반복적으로 쓰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안 만드셔도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뭐 1분 뭐 한 10초라도 더 걸리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작성 양식에다가 포함을 해놓고 애초에 글을 쓰기 전에 불러온 상태로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일단 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표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그 나중에 이제 표 넣을 일이 있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구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거 구분선을 긴 줄을 한 줄을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결론과 나의 생각이다 라는 형태로 그래서 여기다 넣고 이 함께 보면 좋은 글이라는 요거를 이렇게 마지막에 같이 넣어둡니다. 지금 제가 빠른가요?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A5님 지금 빠른가요? 네.
그 아까 표를 하실 때 색깔을 바꾸신 게 뭘 누르셨죠? 그 여기가. 표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거 페인트통 붓는 거, 아, 네네. 셀 배경색 이거 누르면은 바뀌거든요. 아, 네. 그리고 그 아래 표는 또 그 색깔을 변경하신 건가요? 방금? 네, 아래 표도 네. 뭘로 표를 하셨죠? 아래 네. 표를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요. 네. 여기 표 이거 아, 모양 표 네네네네. 스타일 열어서 스타일, 네, 네네네. 뭐 저는 두 번째 걸 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걸 아, 사용하면은 자기가 색깔 알아서 바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상단이랑 왼쪽을 통상 일치키는 그 색깔을 통일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페인트통 부어서요. 색깔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색깔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 미리 해놓고요. 이런 게 또 굉장히 사소한 건데 좀 시간이 걸리게 하는 거거든요. 글 전체를 가운데 정렬로 넣어놓고 그다음에 글자체 이런 거 체크해놓고 네. 요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구분선 한 줄 넣고 이런 이 구분선을 넣는 것도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중간중간에 구분선을 한 번씩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글 읽을 때 호흡하고 읽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게 뭐 했다라고 하고 잠깐 템포를 연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문맥이 있고 한 템포 쉬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구분선들을 활용하면은 글 읽는 사람들이 글 읽다가 한 템포 쉬고 다시 읽어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필요하시면 사용하면 되고 저는 마지막에 이 구분선 이거 구분선 중에서도 제일 긴 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이제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때 링크로 넣을 이렇게 해서 함께 보면 좋은 글 쓰는데 이 아까 아침도 그 뭐냐 컬럼비님도 한번 물어보셨었는데 이거 이모지 이거 있거든요. 이모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윈도우 점을 누르면은 이모지 이게 나와요. 윈도우 점 단축키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정도 있고 뭐 체크 표시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요거를 사용한 거죠. 요거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이게 조금 그러니까 컬러감이 조금 들어가면은 조금 뭐랄까요 딱딱한 부분을 좀 낮출 수 있으니까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좀 진지한 글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너무 또 진지하게 가면은 또 너무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컬러를 감을 좀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읽는데 너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컬러를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이 완료되죠. 일단 나중에 바꾸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세팅을 한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저는 이것들을 자주 쓰고 있어가지고 이것들 쓰는데 여러분은 글 쓰다 보면 뭐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혹시? 창작걸리님 되셨나요? 그냥 OX로 표시해 주시면 제가 볼게요. 답변. 네. 조님도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전체를 복사를 할 건데 전체 복사는 단축키가 컨트롤 A거든요.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복사가 돼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복사를 하고 컨트롤 전체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이제 된 거죠. 컨트롤 CV는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저장 버튼의 오른쪽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냐면은 그 이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가 원래 글쓰기를 할 때 이 새맑은 거, 여기 제목까지만 제목까지만 쓰면 이제 새 글이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서 저장 보면 오른쪽에 숫자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제 저장 버튼 오른쪽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누르면 임시 저장글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 양식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거를 컨트롤 A, 컨트롤 C를 누르고, 다시 원래 쓰려고 했던
이 새마을금고 요 글로 원래 쓰려고 했던 제목만 있는 이 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 이렇게 누르면 이 양식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시고 여기까지 일단 했을 때 막히시는 부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막히시는 부분 없으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글 쓸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제목 넣었고, 이제 글 쓸 준비가 된 건 아니죠. 더 세팅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본문에, 여기서도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글을 쓸 내용을, 본문에 채울 내용을 미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은,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것도 써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써야 될 것 같고, 막, 쓸 게 많아지면은, 글을 완성을 못 짓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본문에 내가 이 제목을 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흐름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그 제목을 지으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쓰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새마을금고 백꽃 살생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새마을금고 부도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새마을금고 특별 검사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검사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점검 특별 점검 대상 새마을금고 백꽃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만 쓰면은 끝날 것 같아요. 쓸 내용이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 나는 요거만 딱 쓰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부도설 좀 내용 쓰면은 한 4, 500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특별 검사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이 한 가지 더 있겠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입장 네,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내가 요거를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정해놓고요. 이제 이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냥 채워서 쓰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을 대부분은 뉴스에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뉴스를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음, 이제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럼 저는 이제 글을 어떻게 쓰냐면은 서로는 이건 근데 글쓰기 방법이 대부분 비슷해요. 서로는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죠. 환기랑 주의 집중 아니면은 스토리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글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을 거긴 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내 글을 처음부터 관심 있게 읽게 만들려면은 뭔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나 스토리가 나와가지고 나를 딱 캐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새마을금고에 가입하고 있는 예금이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위기설이 있고 뭐 점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 점검 대상 너가 아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래서 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진짜 새마을금고 중에서 좀 점검 대상 부도 위기가 있는 100곳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를 그래서 뭐 이야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항상 거의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쓰고 얘를 전체를 복사를 해요. 제목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마을금고 백꽃 살생부 새마을금고 특별 검사 점검 지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목에 있는 키워드가 본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한번 녹아 들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채워가 나가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내가 이거를 뉴스 기사나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쓰는 거라면은 이게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찾는데.
근데 내가 기존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걸 결정하는 거면은 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거죠. 이거 쓰는 내용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새마을금고 부도에 대한 엄청 추상적인 내용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써야 돼요. 내가 혼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검색을 좀 서칭을 해야 돼요. 새마을금고 부도 부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뉴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뉴스글을 참고해서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그 블로그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막 보고 베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언론사들은 뉴스 사실 쓰고, 뉴스 쓰고 나면은 사실 거의 끝이잖아요. 근데 그 뉴스들 찾아보면 좋은 내용들,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요. 예를 들면, 위기의 새마을 금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 뉴스들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뉴스도 근데 똑같이 쓰죠, 이렇게. 뉴스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경기 남양주 호평동에 사는 문모 씨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써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스토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이 사람한테 나의 입장을 이제 그 대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66세 문모 씨가 남양주점을 찾아갔는데 뭐 불안하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내용들을 내가 여기에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를 간단히 보는 건데 여기는 없네요.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부도설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요에 대한 내용을 제가 찾고 싶은 건데 이거는 이제 좀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볼게요. 남양주 동부 여기 없네요.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이거 지금 라이브로 하려고 해가지고 미리 자료들을 안 찾아봐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네요. 아, 이게 보니까 원래 새마을금고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PF 대출 요거 때문에 그랬는데 남양주 쪽이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남양주시 이거를 사실 저는 컨트롤 CV를 하진 않고 제가 다 타이핑을 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이 경제에 관련된 글들을 쓰면서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가지고 컨트롤 CV를 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음? 컨트롤 CV를 하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뉴스 기사를 보고 일부러 치거든요. 또 긴장하는 게 방송 아니? 경기 남양주시 내 정부 새마을 정부가 하면서 이 내용을 채웁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채우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이거 찾는 과정은 이거는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글을 쓸 때 몇 가지 이제 그 좋은 팁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를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라는 이 매체가 가진 특징이 있어요. 후기,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것에 대한 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전달, 그런 것들이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거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생각과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블로그 글이 좋은 글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네 가지 네 가지 요소를 제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대부분 요 네 가지 정도로 그 내 생각을 적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는 재정이고요.
재정의. 그러니까 어떤 용어에 대한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시, 세 번째는 질문과 답변, 네 번째는 뭐 생각, 그다음에 감정, 비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통상 저는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쓰면 원래 제가 새마을금고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한번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이런 곳이다라고 적으면은 어떤 정의를 적으면 이 정의는 통상 어렵게 적어진단 말이에요. 뭔가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게끔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쉽게 풀어주는 거죠. 아, 그냥 뭐 이건 기존 은행과는 다르게 뭐 조합을 조성해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뭐 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어려운 정의를 좀 쉽게 내가 풀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내 생각이나 어떤 그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재정의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예시. 그러니까 예시는 예를 들면 이 새마을금고 요건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상하면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산출해 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산출해낸다. 이렇게 쓰고요.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500만 원이고 세율이 5%가 적용되면 산출 산출되는 세액은 25만 원이 된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의를 적고 그에 대한 예시,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좋게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용을 내가 적잖아요. 이 질문과 답변은 어디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냐면은 본문이 바뀔 때. 그러니까 본론의 내용이 여기서는 새마을금고 부도설이었잖아요. 부도설에서 특별검사로 넘어갈 때. 이때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넣어주면은 다음 문단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그런데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부도설을 넉넉히 바라보고만 있는 것일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다음에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고 이제 그래서 새마을금고 특별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앞쪽에 던져주면은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효능 뭐 AM5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음식물에 대한 효능에서 부작용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거죠, 그냥. 근데 그렇다면은 뭐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게 어디 있냐? 효능이 있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에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문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내 글을 오랫동안 읽게 하는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단과 문단이 서로 개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문단에서 답변으로 설명하는 형태로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그 글을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죠. 어, 비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을 때 뭐, 청년의 기준은, 어, 청년의 기준, 그러니까 소득 기준은 월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감정. 근데 이건 객관적으로 보아도 기준이 너무 높다. 뭐, 아무도 가입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다가 나의 생각을 한마디 곁들이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걸 이제 옮겨오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글을 좀 풍성하게 하고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글자 수를 좀 더 풍족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훨씬 글이 매끄럽고 쉽게 써지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아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강의하는 수준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을 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재정의를 해가지고 알려준다.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높인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자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형태로 문단과 문단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간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실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데 감정을 전달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쓰시면은 좀 글을 좀 더 풍성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본문 내용도 채우고 내 생각도 곳곳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어, 이렇게 이거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다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끝까지 쓸게요. 끝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용을 다 채웠으면 그럼 오늘은 또 제목을 또 복사해요.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오늘 글에서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결론을 쓰는 거죠.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백꽃, 살생부, 새마을금고 특별검사 점검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제목이 그대로 거의 들어가게 되면서 키워드가 결론 부분에도 한 번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내용을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도 이제 내 생각을 총정리해주는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죠. 내용을 정리해보니, 유실 위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표를, 공표를 했기 때문에 뭐 오픈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부디 뭐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 지어주면은 이게 이제 글자 수가 이 정도면 한 200자 정도 될 것 같은데 문단 2개 정도로 쓰면은 한 300자 정도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에서 300자 정도 쓰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얘기 안 드렸는데 서론에서 이제 300자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고 본론에 900자, 결론에 300자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서로는 제가 뭐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뭐 아니면 최근에 내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 정도만 써도 이제 300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본론 내용을 채우다 보면은 900자는 사실 금방 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부족하다고 쳐도 본론까지 다 쓰면은 1000자 정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그럼 한 200에서 300자 정도만 쓰면은 1500자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하더라도 1000자에서 1500자 사이의 글은 이제 큰 부담 없이 쉽게 이제 쓸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익숙해져야 좀 더 쉽게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글 내용을 내가 서론, 본론, 결론까지 하고 내용 다 채웠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그 퇴고를 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이거는 막 갖다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뭔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또 쓰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퇴고를 한번 하면서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퇴고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도 삽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이건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 뉴스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한 장 들어갈 수 있겠죠. 최근 뉴스 사진을 그대로 캡처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서 새마을 금고 구시 이렇게 아니면 새마을 금고 살생부
이렇게 하면 뉴스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뉴스로 가서 블로그 글 말고 뉴스로 가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캡처를 이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캡처를 합니다. 이거를 먼저 할게요. 이 캡처하는 툴을 먼저 할게요. 툴을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은 알툴즈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툴즈. 이거 윈도우 캡처를 사실 사용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알툴즈가 조금 더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툴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알캡처가 있어요. 뭐야 어디 갔어? 예, 알캡처. 알툴즈 다운로드에 가서 알캡처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가능하시면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설치 되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예, 네. 설치됐습니다. 그러면은 해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캡처를 하고요. 캡처를 해서 캡처를 하는데 사실 뉴스 같은 경우 이렇게 캡처만 해도 이 사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뷰징, 그러니까 이미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주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보면 형광펜이 있어요. 형광펜을 뭐 원하는 색깔을 해가지고 저는 초록색을 쓰는데 선 굵기를 이렇게 굵게 해가지고 왜냐면 내가 이거 사람들이 이거를 볼 때 이미지만 이렇게 이미지 글자가 이렇게 많으면은 뭘 보라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딱 스쳐 지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미지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정도 새마을금고 살생부 요 키워드에다가만 이 정도 새마을금고 살생부, 새마을금고 부실 공포 이 정도만 사람들이 요즘 뉴스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요. 바로 여기서 조금 편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바로 붙여넣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그 통상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많이 쓰거든요.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새마을금고에 대한 소개가 있겠죠. 뭐 안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새마을금고는 어떤 곳이다라고 소개할 때 이제 이런 곳에서 이거를 그대로 캡처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새마을금고는 이런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캡처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여기서는 사실 크게 뭐 해줄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도 해요. 그냥 뭐 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 표시라도 이렇게 하고 조금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진을 썼을 때는 똑같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어뷰징을 피하는 활동들을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걸 이미지를 들어가요. 이미지 새마을금고라고 했을 때 아니면 새마을금고 말고도 내가 뭐 무슨 내가 최근에 썼던 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타코야끼 예를 들면 타코야끼를 내가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 근데 이런 이미지들은 누군가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럼 이걸 쓰면은 중복의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미지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요. 이미지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캡처되잖아요. 네 개를 가지고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새로운 이미지가 되는 거죠. 중복이 안 되는 새로운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래서 복사를 해서 만약에 붙여놨어요. 내가 그래도 불안해. 그래도 뭔가 찝찝하고 불안해. 그럼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요. 이미지를. 그러면 이제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이미지 편집이 가능한데, 이런 그냥 사진으로만 돼 있는 거는 좌우 반전이 돼요. 좌우 반전. 여기 이거 자르기 회전 이걸 들어가 보면은 요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좌우가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사실 다른 사진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진과는 다른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좌우 반전을 시켜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애초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텍스트를 넣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도 텍스트 넣는 게 있거든요. 텍스트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호기 사진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면은 다른 사진으로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어뷰징으로 인식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 사진이 있어요. 근데 옆에 이거랑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똑같다 안 똑같다를 평가하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나눠요.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보고 이제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이 있다고 봤을 때 여기 다 값들이 똑같겠죠. 여기 있는 색깔과 막 이런 데이터 값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탁구학기 사진이랑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원본 사진에는 이게 없네. 그러면 이거는 원본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니라는 거죠. 유사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주고, 아까 형광펜 이런 거 색칠해주는 것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랑은 다른 이미지라고, 그러니까 유사도를 떨어뜨리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뷰징, 그러니까 불법 사용이라고 하는 어뷰징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우 반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그쵸,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또 편집하는 걸 좀 더 이야기 드리면은 어, 일단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어뷰징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썸네일을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썸네일 만드는 거. 썸네일 만드는 거는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아니,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예 이미지를 그냥 하나로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제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썸네일을 만들 때는 일단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썸네일은. 그렇게 해야 이제 여러 모바일 화면, PC 화면 여러 군데서 봤을 때 가장 최적화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내가 만들 줄 안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를 만들 줄 알고 내가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요즘에는 이게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여기 뭐지?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 이 음, 상단의 메뉴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디자인이 있거든요. 디자인에 보면은 그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을 해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요거를 누르면은 이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15.88, 그러니까 600픽셀이거든요, 그게. 600픽셀. 아니, 이게 어려우면 그냥 600px라고 적으면은 15.875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화면이 네모가 딱 그 사이즈로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가 뭐 쓰는 거죠. 텍스트. 텍스트를 쓰거나 이거 꾸며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느리냐. 테두리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글자만 바꾸고 캡처를 해서 씁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조금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메인 제목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은 조금 자극적인 멘트를 넣어주는 게 이제 좋다고 했죠. 컬럼비님한테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 자극적으로 쓰려면은 해맑은 거 예금 당장 빼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새마을금고 예금 빼야 하는 이유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욕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 들어가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근데 통상은 이제 새마을금고 조금 저는 이제 중립적인 성향을 가져간다고 해서 이 가운데 큰 문구는 그 대표적인 걸로 쓰고요. 새마을금고 특별정보 이렇게 쓰고 백곳이나 점검받아 이렇게 하고 혹시 내 예금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썸네일을 봤을 때 클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멘트를 여기 이미지에 좀 넣어주는 게 제목이랑은 그러니까 저희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을 넣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글을 클릭할까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면은 좀 더 자극적이니까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처를 해가지고 알캡처로 캡처할 때 이 막 상단 이렇게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사각형으로 해요. 알캡처를 누른 다음에 이 좌측 끝에 아무 데나 넣고 클릭을 하고 나서 Shift를 누르면은 이 모양이 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변해요.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정사각형 모양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예, 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사이즈가 맞아집니다. 393에 393인데 이렇게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체 상단에 넣고 이거 대표로 설정해주고요. 대표로 설정해주고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캡처가 단축키가 있나요? 알캡처 시작할 때? 알캡처 단축키가 제가 설정해놔가지고 아, 알, 아, 네, 알캡처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어요. 아, 네네. 세 번째 단축키. 네. 그래서 여기 직접 지정 윈도우 키 저는 이걸 윈도우 Shift Z로 제가 지정해놨거든요.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알캡처에서. 알캡처에서 네. 우측 상단에 보면 메뉴 있어요. 아, 네네. 메뉴. 메뉴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 네. 환경 설정.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네. 단축키 설정. 아, 네네. 여기서 맨 상단에 직접 지정 네. 선택하고 윈도우 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편한 키를. 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Shift Z를 써요. 그러니까 윈도우 키, Shift 키 선택하고 다른 단축키는 Z 버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딱 삼각형 모양인데 이렇게 딱 클릭했을 때 바로 이제 다른 제가 사용한 어떤 단축키들이랑 중복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오, 되네요. 되네요. 네. 여기 단축키. 네. 단축키를 이제 많이 써야 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요 세 개만 누르면 바로 캡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작업 속도를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썸네일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편집하면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을 때에도 꼭 이미지를 안 넣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미지를 여기다 하나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글을 읽으면서 글을 읽어요. 오늘 그럼 저는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자를 진하게 하는 것만 하거든요. 글자를 진하게 하는 것만. 그러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가 다 진하게 돼 있네요. 읽다가 새마을 금고는 이런 것이다. 기존 이런과 다르게 이렇게 이걸 그러니까 퇴고를 하면서 가독성을 높이는 이 글자를 진하게 하는 요 작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과세표준 세율로 산출 과세표준 500만 원, 세율 5%, 세액은 25만 원. 이런 식으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시선이 이렇게 글자 좀 진한 데에서는 잠깐 멈췄다가 또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평균 사용 시간이 조금 높아질 수 있죠. 그냥 이게 그냥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시선이 여기서 진한 거를 위주로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금고는 이런 곳이다. 이건 기존은행과는 다르게 조합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통상 글을 읽을 때. 속발음으로 하면 글을 더 빨리 읽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요런 글 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걸, 그러니까 집중력 있게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진하게 해주는 정도만. 색깔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게 좀 더 기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진하게 하고, 색깔 바꾸고, 이렇게 하고, 색깔 바꾸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별 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 차이는 아주 조금 나는데, 귀찮아요. 클릭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그냥 글자를 진하게 하는 정도 수준. 요게 이제 가장, 시간도 아끼고, 가독성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쭉 이제 퇴고를 하고 나면은, 엄마 나가볼까? 지금 이제 이 이미지를 편집할 때 이미지에 테두리가 꼭 있어야 돼요. 테두리가.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 왜냐면은 테두리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글을 읽다가 그 흐름을 놓쳐버려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어머니 최근 새마을 금고 뉴스와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글이 있어. 근데 글이 있는데 이게 백판이에요. 백판에 그냥 하얀색 글이 들어가요. 그러면 글자 모양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사람들이 글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사진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글로 인식을 하면 그 내용을 읽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야? 아, 나 아까 뭐 읽고 있었지? 그럼 이제 또 다시 앞으로 가서 또 읽게 되고. 그게 이게 한두 번 되면 괜찮은데 이게 반복되면은 이 글을 읽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탈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두리를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테두리는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다 넣으면은 이런 이미지가 들어간 이미지만 들어간 사진은 사실 이 테두리가 필요는 없겠죠. 근데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특히 뭐냐 핸드폰 화면 캡처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저는 막 그런 글을 보면 진짜 너무 읽기 싫어지더라고요. 시선이 너무 분산돼가지고 이게 그 핸드폰에 있는 글인지 이 사람이 쓴 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글은 안 읽고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테두리를 넣어주는데 테두리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기 테두리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테두리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깔끔한 거는 이 두 번째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그냥 회색 한 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검은색 진하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약간 좀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회색 한 줄 딱 들어가는 거. 저는 이게 깔끔해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회색으로 이게 좀 깔끔하게 들어가 보여가지고 심플하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사진이구나 사람들이 인식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을 읽고 그냥 눈으로만 대충 훑어보고 이 내용을 연결해서 이제 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글을 이제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고 뭐 이런 사진이 있구나 보고 그다음에 글을 읽고 또 근데 필요하면은 사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관련된 내용을 사진을 참고하면은 좀 더 정확히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해 주는 거.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엄청 좋은 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진이 통상은 이제 사람들이 좀 귀찮은 사람들은 관련된 사진을 넣는 게 아니라 글감 이런 데 가가지고도 이렇게 사진을 검색해서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은행 검색해가지고 이제 은행 사진 나오면 이렇게 그냥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은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글이니까 연관성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것도 뭐 내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 내가 만약에 사진을 넣을 게 없으면은 이런 데서 몇 가지 사진을 찾아가지고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넣어주는 게 그 사람들이 좀 읽을 때 글만 읽으면 지루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진이 하나 있으면은 조금 더 내가 한 템포 쉬고 그 다음 거 읽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진도 중간중간에 한두 장씩 끼워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른가요? 지금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거는 오늘은 일단 쭉 갈게요. 네. 30분까지 해가지고 끝내고 싶은데
그래서 어, 어디 갔니? 쉬었다 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에이파이브님은 쉬고 싶어 하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딱 해도 네? 20분 잠깐 계속해서 쉬겠습니다. 쉬어도 좋고. 네, 20분까지만 4분만 쉬겠습니다. 4분만. 4분 쉬고 잠깐 네. 물 한 잔들 하시고. 네. 네, 그,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잠깐. 네, 주님 질문하세요. 그, PPT 사각형 만드는 거 잘 못 봤는데 한 번만 좀 알려줄 수 있어요? PPT 여기서 디자인 여기 상단에 보면 이 제가 오피스 365를 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네네. 상단에 보면은 파일 홈 삽입 그리기 디자인. 네네. 디자인에서 가서면은 우측 끝에 가보면은 슬라이드 슬라이드. 크기. 네. 그래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다가 15.875거든요. 15.875. 음, 이거 또는 그냥 600px. 600px. 이게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른 그림으로 저장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업로드를 하면은 사실 이 크기가 중요하긴 한데 내가 이거를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캡처를 해서 내가 넣을 거다. 그러면은 사실 이 사이즈 자체는 중요하진 않아요. 음, 사이즈 자체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리고 요게 이 그 썸네일의 사이즈가 나중에 링크를 걸 때 이 모양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크면은 그 네, 청다클님, 네, 먼저 나가보세요. 네, 푹 쉬시고요. 네, 알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사이즈가 이것도 캡처하면 사진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이건 좀 크잖아요. 요걸 이렇게 캡처하면은 어, 이게 지금 394에 557에 557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좀 이렇게 줄여서 캡처를 하면 이제 사진 사이즈는 음, 작아지겠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394에 394 이렇게 나오는데 490이었나? 490 이내로 들어오면 이 링크가 배너 형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네모의 사이즈가 음, 작으면 이렇게 배너 형식으로 들어가고 이 이미지가 크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 크게 나와요. 크게. 네. 그게 썸네일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배너 형태가 좋아가지고 썸네일 사이즈를 일부러 좀 작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490, 490에 490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화면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사이즈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로 하면 한 400에서 400 이내로 이게 딱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 사이즈로 했을 때 다 배너로 나오더라고요. 396에 음, 396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이 됐군요.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음, 죄송합니다. 아니요. 칼럼비님 오면은 시작할게요. 거의 다 왔어요. 유식이 아니지만. 이게 진짜 알려드려야 할 게 진짜 정말 많습니다. 이게. 아주 사소한 것들이긴 한데, 어, 거의 다 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이미지도 넣고 이미지 편집까지 이제 다 되고 글까지 이제 가독성 높이는 것까지 완료가 됐다고 해볼게요. 이거 지금 새마을금고 글은 아닌데 예전에 제가 썼던 글을 이렇게 띄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글이 쓰여지게 되겠죠. 글자 진한 거는 진하게 되고 여기 소제목, 그다음에 본문, 뭐 어떤 참고 자료, 그다음에 소제목, 본문, 뭐 표, 그다음에 글자 진하게 된 것들이 있고 이렇게 또 뭐 네모난 거 참고가 들어가고 이미지 들어가고 이미지 테두리 들어가는데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어비징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됐고 이렇게 그리고 종종
어떤 데이터를 쓸 때 이런 앞쪽에 이런 이 구두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본문 내용에 다 넣는 거는 안 좋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1, 2, 3, 4 정도로 딱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똑같이 통일을 시켜가지고 써주는 게 그 네이버가 또 분석을 할 때 그 구조화되어 있는 글로 평가를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 그냥 간단한 거 쓸 때는 구두점이나 이런 것들 넣어주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편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도움이 돼서 이렇게 이제 쓰고 나면은 내가 이제 이미지 그러면 가독성 체크 완료됐고 이제 이미지까지 다 완료됐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관련해서 쓴 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마 블로그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검색해보지 않아도 알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쓴 적이 있다 없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재산세에 대해서 제가 이걸 썼으니까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목은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 내가 옛날에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썼는데 그럼 재산세를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서 뭔가 맞네. 그러면은 뭐 토지세에 대한 내용도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들어가 가지고 링크를 가져오는 거죠. URL 복사를 통상 많이 합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URL 복사가 있는데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거를 복사하셔도 되고요. URL 복사를 해서 여기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링크를 이렇게 넣어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썸네일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같이 약간 이거 컬럼비님 못 보셔가지고 잠깐 얘기 한번 다시 드릴게요. 요즘같이 제가 이건 너무 크고 이것도 크게 그냥 딱 사진을 제가 큰 걸로 했네요. 이거를 요거는 작을 것 같은데 썸네일 사이즈를 한 요 정도 작게 이것도 애매한데 작게 하면 배너로 넣어라. 네, 이렇게 배너 형태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썸네일 사이즈가 그래서 이런 깔끔한 배너를 왜냐면 이거는 조금 이제 커가지고 이것도 가독성을 좀 해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요런 배너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이 썸네일의 사이즈를 제 기억상으로는 400 곱하기 400 미만 사이즈로 이용을 하시면은 요게 이런 배너 형태로 나온다. 그럼 이게 좀 더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보면 좋은 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 링크를 넣을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링크를 넣을 때는 이 글과 이 글이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연관성이라는 거는 인간의 생각으로의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어떤 키워드라던가 그런 부분들의 연관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맥락상으로는 똑같아.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글이야. 그러니까 얘는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얘는 토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토지세도 재산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은 같은 맥락의 글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키워드가 뭐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있거나 내용이 아예 전혀 다른 걸 설명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 글과 이 글은 서로 다른 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링크가 이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다라고 평가하면은 감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면은 뭐 1점, 2점 뭐 아니면 0점 몇 점이 될 수도 있는데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요인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엄청 지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좀 더 완벽을 기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링크를 넣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넣어야 된다. 링크 넣을 게 없으면 그래서 아예 안 넣는 게 낫다.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링크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 키워드를 체크를 해요. 키워드. 내가 넣고자 하는 키워드들이 다 잘 들어갔는지. 왜냐면 글을 쓰면서는 내가 체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F를 눌러가지고 그럼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상세 기준일이라고 치면 내가 이 키워드를
몇 번 썼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재산세 기준은 내가 제목을 포함해서 4번을 썼구나. 오케이. 내려보면 어디다 썼는지도 알 수 있어요. 본문에 좀 덜 들어간 것 같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 한 번, 서론에 한 번, 서론과 가까운 곳에 한 번, 그리고 결론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론에 좀 중간에 너무 안 들어갔는데 어디에다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자연스럽게 넣어주고 싶은 곳에 하나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막 부산세 기준일이 언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재산세 기준이랑 키워드를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론 부분이랑 본론에도 한 번 들어가 있는 거고 결론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키워드가 조화롭게 들어간다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을 내가 노리는 키워드들을 조금 이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재산세 조회. 이건 한 번 들어갔네. 그다음에 납부기간. 이건 한 번도 안 들어갔네.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키워드를 골랐을 때 재산세 기준일,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기간 이 키워드를 내가 모두 노리는 거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목에는 그렇게 넣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이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목에는 재산세 납부기간이라는 거를 연결해서 못 넣어주지만 본문에는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한 번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검색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산세 조회 방법 및 재산세 납부기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러면 재산세 납부기간 키워드가 본문에 이제 한 번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검색을 했을 때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 이것도 한 번 정도 들어갔네요. 이거 메인으로 노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본론에 자연스럽게 넣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소제목에 애초에 그걸 넣어버리는 방법들이 있죠. 소제목에 이렇게 그 키워드를 자체를 넣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넣기가 너무 애매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도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2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는지를 체킹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동영상을 넣어주는 것도 있는데 동영상은 시간이 좀 남으면 넣어주면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근데 그 동영상을 우리가 넣는다고 해도 사진으로 만드는 동영상 뭐 그 정도 만들어서 넣을 건데 저는 그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넣는 게 좀 더 안 넣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데 만약에 이제 만들려고 하시면은 그 RC 동영상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RC 동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진만 내가 이제 그 우리가 파일을 열어가지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만들고 싶을 때 또 이렇게 RC 동영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사진을 이렇게 추가하면 사진 추가 눌러가지고 너무 간단해요. 근데 사실 가르쳐 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간단한데 사진을 여기서 여기까지 열기 하고 그럼 이렇게 사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진 한 장의 재생 시간 3초 하고 이거를 그냥 만들게 하면은 3초가 지나면 화면이 전환되면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넣었을 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동영상이 검색이 돼서 글로도 유입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동영상을 열어보면은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면서 되는 거여가지고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필요하면 넣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발행을 하면은 카테고리 설정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도 당연히 뭐 이런 건데 이제 너무 기본이니까 전체 공개. 요것도 뭐 이 블로그 카페 공유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되는데 블로그 카페 공유 본문 허용이랑 링크 허용 요게 있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링크 허용으로 하면은 누군가가 내 글을 이제 블로그나 카페로 스크랩 해갔을 때 내가 쓴 글의 내용이 보이게 가느냐 아니면 그냥 링크만 따라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링크 허용을 누르면은 누군가 내 글을 퍼가면은 그 사람이 퍼간 글에 본문 내용이 이렇게 내가 쓴 본문의 내용이 쫙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링크만 딱 딸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글을 읽으려면 링크를 클릭해서 내 블로그로 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문 허용은 본문을 허용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글을 긁어가면은 그 사람의 블로그에 내가 쓴 글이 이렇게 쫙 떠요. 물론 이게 링크 그 퍼왔다라는 표시가 한 개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통상 링크 허용을 해놓으시면 돼요. 링크 허용. 링크 허용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내 링크를 퍼가면은 내 블로그로 진입해서 읽어야 되는 거니까 방문자 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뭐 이벤트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뭐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은 본문 허용으로 하시는 게 좀 유리하고요. 그다음 이제 해시태그를 입력하는데 해시태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내가 이 글을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검색되면 좋을 키워드. 예를 들면 무슨 재산세 기준일, 재산세 좋으면, 재산세 납부기간 이런 거 다 넣어주는 거죠. 앞에 보여주는 재산세 세율, 계산 방법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그냥 여기 있는 제목에 있는 키워드들을 그냥 조합을 해가지고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되고 발행 시간은 이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태그의 기능이 누군가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고 해시태그 넣어놨잖아요. 그럼 그 해시태그를 누르면 그 사람이 그 해시태그를 사용한 내 블로그에 있는 글의 목록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해시태그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여기는 제목에 있는 키워드를 위주로 조합을 해가지고 써주시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행은 뭐 글 쓰시는 시간에도 되고 예약 발행을 하셔도 되고 근데 예약 발행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글이 맨날 똑같은 시간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네이버가 어뷰징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니면 기계적으로 글을 생성해서 발행된다고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 발행을 할 때는 맨날 너무 똑같은 시간에 발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한 10분 정도의 간격을 둔다던가 차이를 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행까지 딱 하면 끝이 납니다. 네. 그 질문 있는데요. 그 CCL 표시라는 설정 값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표시돼서 따로 있는 건가요? CCL 표시 요거요. 예, 예. 이게 편집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 지금 관리에 들어가가지고 설정 안 보이시면 아마 있겠죠? 여기 관리에 가보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딱 생각이 안 나네요. 기본 설정에 있으려나? 꾸미기 설정. 네? 꾸미기 설정 아닐까요? 꾸미기 설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여기 컨텐츠 공유 설정. 요거요. 예. 콘텐츠 공유 설정에 보면은 실제 음, 설정을 사용한다, 사용 안 한다. 네. 요거를 세팅하시면 되는데 사용을 하시고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변경 및 저작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저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허락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불펌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게 싫다. 그러면 허락하지 않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음껏 가져가서 써라 이렇게 하면 허락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출처 사용은 이 가져가면은 여기 뒤에 이제 같이 그 출처가 어디인지 자동으로 따라 붙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네요. 우클릭하면 이제 뭐가 뜨냐 안 뜨냐 이거. 그러니까 사용을 금지 설정을 해두면 우클릭이 안 되는 거죠. 내 블로그 안에서. 네. 그런 것들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해가지고 글 쓰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어렵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노출이 이렇게 된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 정도를 알려줬었는데, 에임5님 어떠세요? 훨씬 좋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게 더 아주 예, 사소한 것까지 알려드리는 게 더 나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분명히 이 과정에서도 해소가 안 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질문을 주시면은 또 우리가 해소를 해보도록 하죠. 아니면은 뭐, 저한테 좀, 이런 자료를 좀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그거를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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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는데요. 그 네네, 검색 사이트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다음하고 빙하고 안 했는데 네. 제 유입 경로를 보니까 다음이랑 빙이 뜨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왜요? 왜 네. 그럴까요? 아, 이상하네요. 그래요? 이게 음, 원래 블로그가 주인이 내 거기 때문에 그 검색 사이트마다 로봇이 있거든요. 이 크롤링을 해가는 로봇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긁어갈 수 있게 내가 허용을 해줘야 긁어갈 수 있는 건데 뭔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검색이 되면 안 되는데 검색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 다음에서 유입이 많이 오길래 가보니까 제가 상단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 그러세요. 키워드로. 예. 어, 그러면 이게 안 해도 될지도 모르겠네요. 검색 등록을. 네. 근데 구글은 어제 하니까 오늘 구글에서 유입이 되더라고요. 어, 예. 뭔가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으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글은 해놓은 효과를 봤는데 나머지는 안 했는데도 유입이 되니까 이게 뭐지? 이게 좀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의아하네요. 왜 되는 걸까요? 네. 아,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저도 지금 체킹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누락한 게 있는지. 아, 그리고 이제 이게 강의가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몇 가지 제가 지금 질문이 없으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존님이랑 아직 김 여사님, 방근님이랑은 제가 지금 코칭을 못 해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코칭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일 포스팅을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1, 2 포스팅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이제 가자는 거였거든요. 글 하나는 빨리 좀 쓰고, 그 다음에 한 개를 조금 이제 키워드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절차를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그러면 일단 빨리 쓸 수 있는 걸 빨리 쓰는 거고, 요거 못 쓰는 거는 그 시간이 남았을 때 다른 거 하나는 내가 오늘 못 쓰면 내일도 쓰고, 그러면 이제 이틀 동안은 3개 포스팅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많이 쓸수록 빨리 성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이제 존님이랑은 금요일 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존님이 기업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또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청담클리님이랑은 그걸 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아마 주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어느 정도 돼 있긴 하던데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전문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더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공지사항이나 이런 곳에 이제 나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정보를 쉽게 이제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팅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투트랙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가지고 그걸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글 쓸 때 여기 지금 익숙하신 분들, 이제 주님도 예전에 그 일일 포스팅 꾸준히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글 쓰고 하는 것에 대한 거는 거부감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크게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런 핸드폰 이런 거 앞에 두고 요런 거 이제 하나 사용하시면 좋은데, 타임 리미트를 딱 걸어놓고 글을 쓰는 게 또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내가 이제 산만하게 안 빠지는 거죠. 내가 지금 40분 시간 맞춰놓고 40분이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글을 쓴다. 하나 완성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끝날 때까지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자리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종종 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더 빨리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휴식 시간을 갖는 거죠. 잘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한 환경 설정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안 하면은 이제 내가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막 뭐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글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타임 리미트를 딱 걸어놓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글은 써놓고 저장해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글을 어느 정도 다 썼어요. 근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제 발행을 안 하고 이제 한 반틈 정도, 반띵 정도 써놓고 발행을 안 하고 이제 저장을 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글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그 글, 내가 무슨 글을 썼는지 다 까먹거든요. 내용을 쓴 것도. 그러면 그 글을 보는 게 더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예 새 글을 쓰면 썼지. 왜냐면 그럼 지금 내가 예전에 썼던 글을 저장해 놓으면은 이 글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또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까지만 써놓고 글을 멈추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글을 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한 반틈 정도 써놓고 그 발행을 안 한 글들은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저장되어 있는 글이 막 94개가 됐잖아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돌아봐요, 다시. 네, 새 글을 쓰면 썼지. 그래서 일단은 미완성된 상태로 어떻게든 부족하더라도 완성을 시켜서 글을 일단 한번 발행을 해 놓는 거. 발행을 해 놓으면 부족하면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한 번 정도는. 그래서 발행을 꼭 할 수 있게끔 이제 뭐 엄청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꼭 가능하면 발행 버튼을 누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글 쓰는 시간 확보하는 거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또 조님 직장 생활 하시고 AM5님도 이제 다들 직장 생활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은 글 쓰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그 미라클 모닝을 해가지고 아침 일찍 그 시간에 항상 그 시간이 글 쓰는 시간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뺏기지 않는 그 시간이죠. 왜냐면 새벽에 회식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새벽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일단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 시간은 무조건 글 쓰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을 글 쓰는 시간으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그러니까 나만의 글 쓰는 시간을 꼭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미팅이 한 번 더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요일 저녁 22시에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가능하면은 지금부터 뭐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은 글을 계속 쓰셔도 됩니다. 글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화면을 한번, AM5님은 아시는 화면일 텐데, 이게 지금 제가 구기 거를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놓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매일 우리가 진행하면은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변화를 체크하는 거죠. 이때는
이웃수가 얼마나 늘어났고, 방문자가 얼마나 늘어났고, 유효 키워드가 늘어났고, 안 늘어났고. 통상 글 하나 쓰는 게 노출이 잘 되면은 유효 키워드가 한 개에서 두 개 내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키워드 분석을 잘했고, 내 글이 노출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로 측정을 합니다. 이걸 측정하는 이유는 이 메타인지를 하기 위해서죠. 누군가 똑같이 글 한 개를 썼는데, 누구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누구는 엄청나게 느리게 성장하고, 이게 이제 제가 지난 기수에 운영을 했던 편인데, 초록색이 여기서 이제 이게 초록색이 그 순위가 상승한 거고, 그 노란색이 유효 키워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초록색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며칠 빼고는 대부분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순위가 이만큼 빠르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11만 등이었는데 끝날 때는 4만 등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뭐 이분은 23만 등에서 7만 등, 19만 등에서 7만 등, 2만 등에서 16,000 등, 21만 등에서 5만 8천, 10만 등에서 4만 8천. 그리고 어떤 분은 순위가 아예 안 잡혔는데 4만 5천 등까지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내가 잘 열심히만 참여하면은 어느 정도 궤도까지 딱 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순위도 아까 체크를 했는데 컬럼비님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17만 등까지 올랐는데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기준으로 보니까 49만 등이었어요. 근데 그 지금 이제 17만 등까지 이미 오르신 거죠. 그러니까 글이 지금 잘 노출되고 있어서 그런 거죠. AM5님은 순위가 높아요. 지금 3만 등이시니까 순위가 높죠. 청다클리님이 약간 10만 등, 존님이 13만 등, 김 여사님이 19만 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목표는 한 반띵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청다클리님도 5만 등 이내로 들어가면 좋겠고, 존님도 5만 등 이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거의 한 5만 등 이내, 7만 등 이내까지 들어갔어요. 순위가 전혀 안 잡힌 사람도 7만 등 이내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순위들이 잡히고 있으시기 때문에 5만 등에서 7만 등 정도 순위까지 블랙키위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매일매일 체크해가지고 제가 그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잘 안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체킹을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해가면서 하면은 아마 어떻게든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다 제 이름을 넣어놓은 이유가 저도 좀 열심히 좀 하려고요. 지금까지 게으르게 하고 있어가지고 방문자 수가 지금 저도 5천 명대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만 명을 또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또 다음 주부터는 저 전자책 쓰는 것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또 매우 바빠질 예정이어가지고 아무튼 한번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 함께 하면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은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전에 끝났습니다. 12시 10분 전에 네. 끝났는데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주말까지 잘 준비해야 될 것들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